십상시 파문에 대한 검찰 수사는 엉성하게 봉합을 하는 모양새고 국회에서는 긴급 현안 질문에서 여러 사안에서 맞부딪혔습니다. 특히 청와대 제2부속실이 몰카시계를 구입했다는 사실을 밝힌 야당 의원을 향해 여당 의원 입에서 버릇부터 고쳐야 한다는 막말이 나왔습니다. 여당의 종북 띄우기도 적극적이었습니다. 한 여당 의원은 어제 대통령 발언을 거의 그대로 외워서 질의를 하기도 했습니다. 뉴스옥에서는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이 어제 국회에서 종북과의 싸움을 강조하며 대통령과 코드를 맞출 때 의석에서 어떤 말이 터져나왔는지 들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뉴스K에 이어서 방송되는 인터뷰 중에서는 서울시의 첫 번째 총괄 건축가인 승효상 건축가를 만나봅니다. 12월 16일 화요일 뉴스K 잠시 후에 시작하겠습니다. (1960년 4월 19일) 당시 언론은 빨갱이 데모라고 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혁명의 역사로 기억합니다. 1980년 5월 18일 당시 언론은 불순분자의 폭동이라 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독재에 항거한 정의의 역사로 기억합니다. 1987년 6월 10일 당시 언론은 대학생 가두 시위라 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민주주의를 쟁취한 감격의 역사로 기억합니다. 백 없고 돈 없는 노동자, 서민, 학생들이 스스로 타올라 역사를 만들었습니다. 현실은 다시 타오를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미 타오르고 있습니다. 빨갱이를 종북으로, 불순분자를 외부 세력으로, 언론은 말만 바꿨을 뿐 역사를 부정하고 있습니다. 2014년 4월 1일 국민TV가 개국한 이유입니다. 국민TV는 역사를 역사로 기록하겠습니다. 청와대 제2부속실이 몰카 손목시계를 구입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제2부속실은 문고리 권력 3인방 중 한 명으로 꼽히는 안봉근 비서관이 실장으로 있는 조직입니다. 권력 암투에 쓰였을 가능성이 제기되자 청와대는 제2부속실이 아니라 연설기록비서관실에서 구입했다고 정정했습니다. 오늘 국회 긴급 현안 질의에서는 이 문제와 십상시 사건에서의 청와대 회유 의혹이 뜨거운 쟁점이었습니다. 국회 중계 카메라 나가 있습니다. 권현주 PD. 자, 한경위의 청와대 회유 주장 보도가 오늘 국회 현안 질의에서도 주목을 받았더군요. 어떤 문답이 있었습니까? 네, 어젯밤에 한경위의 증언이 보도된 상황이어서 첫 번째 질의자로 나선 새정치민주연합 안민석 의원부터 곧바로 포문을 열었습니다. 안 의원은 한경위의 증언이 사망한 최경희의 유서와 같다는 점을 지적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수사받고 있는 한경위가 기소영장을 달리 체포되기 하루 전인 8일에 민정수석실 직원에게 자백하며 기소하지 않겠다는 계획을 가졌다고 밝혔습니다. 13일 스스로 목숨을 끊은 최경희의 유서 내용과 같습니다. 잠시 화면을 보시면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장관께서는 어제 청와대 회유는 없었다는 답변은 거짓말 아닙니까?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회유가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며 청와대 입장을 되풀이하자 안 의원은 검찰이 청와대 가이드라인에 따른 짜맞추기 수사를 하고 있다고 질책했습니다. 민주연합 최민희 의원은 한경위 아내의 언론 인터뷰를 언급하며 검찰이 강압 수사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경위의 아내는 오늘자 국민일보 인터뷰에서 검찰이 지난 11일 자신을 검찰청사로 불러 수갑을 차고 포승줄에 묶인 남편과 대질하며 짜인 각본대로 퍼즐을 맞추듯 몰고 갔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황 장관은 그 내용은 듣지 못했다며 아마 변사 처리 등에 참고하기 위해 했을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나 한경희의 아내가 검찰청사에 간 11일은 최경희의 시신이 발견되기 이틀 전이어서 변사 처리에 참고하기 위해 조사했다는 황 장관의 해명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최민희 의원이 오늘 국회에서 폭로한 내용이 충격적입니다. 안봉근 비서관이 실장인 제2부속실에서 몰카시계를 샀다는데 왜 샀다는 겁니까? 네, 최민희 의원이 공개한 대통령 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물품 취득원장에 따르면 청와대 제2부속실은 작년 2월 2대의 시계형 초소형 카메라를 사들였습니다. 최민희 의원은 문고리 3인방 중 안봉근 비서관이 제2부속실 소속임을 언급하며 정윤의 문건에 나와 있는 대통령 눈밖에 난 사람을 감시하기 위해 필요했던 게 아닌지 의심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정홍원 국무총리는 연설기록 비서관실에서 사용하기 위해 구입한 것이라며 담당자가 참고할 자료가 있으면 녹음했다가 쓰려 하지 않았겠냐고 해명했습니다. 오후 질의자로 나선 윤영석 새누리당 의원도 청와대의 사실관계를 확인했다며 정 총리와 비슷한 해명을 했습니다. 대통령의 일정에는 다양한 일정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외부의 그런 현장 상황에 맞춰서 기록이 어려운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다양한 상황이 있을 수 있는데 이 녹음용 캠코더 기기는 연설 기록을 담당하는 수행원이 이동 중에 기록을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업무상 손목에 착용할 수 있는 그러한 녹음기를 구입해서 연설기록 비서관실에서 활용하고 있다는 것을 본 의원이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자 최 의원은 다시 발언을 신청해 제2부속실 소속이던 몰카시계가 연설기록 비서관실 소속으로 바뀐 시점은 최근이라는 사실을 강조하며 추궁을 이어갔습니다. 10월 8일까지도 계속 제2부속실에 그 물품이 있었습니다. 제가 질의서를 보내고 청와대에 계속 통화를 시도하고 해명을 해달라고 했을 때 12월 8일이요. 그때서야 비로소 연설 비서관실로 몰래 카메라 시계를 옮긴 것입니다. 최 의원의 말대로라면 청와대가 몰카시계를 연설기록 비서관실로 옮긴 시점은 지난달 28일 세계일보가 십상시 보고서를 보도한 지 10여일 후로 십상시 파문과 관련됐을 수 있다는 추론이 가능한 정황입니다. 김정현 민주연합 수석 부대변인은 이후 논평에서 대통령의 일거수일투족은 공적 절차와 방식에 의해 기록되고 전파되어야 하는 것이지 몰카로 찍을 성격의 것이 아니라면서 대통령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주위에서 몰카 시계가 돌아가고 있는 것을 알고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합의하고 사진만 찍고는 전혀 진척이 없는 자원외교 국정조사 문제 어떻게 되고 있는지 좀 알아보겠습니다. 오늘도 여야가 만나긴 한 겁니까? 네, 지난 10일 합의한 자원외교 국정조사와 공무원연금 개편 특위 구성은 세 분 논의를 위해 양당 원내수석 부대표가 어제 한 번에 이어 오늘 두 번 만났지만 성과는 없었습니다. 여야는 국조특위와 공무원연금 개편 특위 구성에만 합의했지 특위의 기능이나 활동 시기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했습니다. 특히 공무원연금 개편과 관련해 만들기로 한 사회적 대타협 기구에 대해 야당은 법적 지위를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 반면에 여당은 자문기구 정도로만 머물게 해야 한다는 주장에서 물러서지 않고 있습니다. 또 비선 국정개입과 청와대 수사 압력 의혹을 논의할 국회 운영위원회 소집을 두고도 여당의 소집 거부 때문에 여야 갈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야당은 내일 비상의원총회를 열어 십상시 의혹에 대해 집중 논의한 뒤 대여 공세의 수위를 높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국민TV 뉴스 권현주입니다. 앞서 전해드린 대로 새정치민주연합 최민희 의원이 청와대 몰카시계 구입 사실을 폭로할 때 정부와 여당은 민감하게 반응했습니다. 심지어 최 의원의 폭로를 공상소설로 치부하면서 버릇부터 고쳐야 한다는 막말도 나왔습니다. 막말의 장본인은 국정감사에서 박원순 서울시장 진돗개 혈통을 따져 물었고 그 후 국정감사 우수의원상을 받은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입니다. 국회 긴급 현안 질의 장면 잠시 보시겠습니다.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면 잠깐 보실래요? 이거 뭘로 보입니까? 이거 뭘로 보입니까? 시계. 네, 시계죠? 이게 그냥 시계가 아닙니다. 몰래 카메라예요. 녹음도 되고 동영상도 됩니다. 제2부속실이 지난해 5월 산 겁니다. 제2부속실에 왜 이런 몰래 카메라가 필요합니까?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연설기록 비서관실에서 사용하려고 구입해서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연설 기록 비서관실에는 15개의 리코더가 있습니다. 이정현 의원에 대해서 근본도 없다. 안봉근 비서관이 한 건 준비하고 있다. 대통령 눈밖에 나면 자를 수 있다. 이거 그런 데 쓰려고 산 거 아닙니까? 그건 뭐 정확한 용도는 모르겠습니다만 적절합니까? 지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수사에 의해서 밝혀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몰래카메라를 왜 샀는지 검찰이 수사합니까? 아니요, 그게 아니고 지금 말씀하신 뭐 누구는 어떻다 하고 그런 문건이 있다고 하는 데 대해서는 왜 엉뚱한 답변하고 그러세요? 지금 청와대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기에 몰래카메라까지 제2부속실이 가지고 다닙니까? 시작하기 전에 최민희 의원이 참 공상소설을 쓰고 있구나. 한마디로 해서 요새 정치인들이 진짜 버릇부터 고쳐야 된다고 봅니다. 요새 얘기를 하는데 좀 가만히 있어요. 잘못된 버릇을 고쳐야죠. 맞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우리 이덕원 의원님, 이번 사태에 대해서는 새누리당 원내 지도부께 정중하게 요청드립니다. 저 사과받고 싶습니다.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본회의가 오전 질의 과정에서 제가 다소 거친 표현이라고 할까 이런 거 쓴 것에 대해서는 우선 유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본의 아니게 다소 소란을 일으킨 거 대단히 죄송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십상시 파문을 검찰이 단순한 문건 유출 사건으로만 수사해왔음이 결국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문건 내용이 허위라는 결론을 내리고 수사 종결 수순을 밟고 있습니다. 문건 유출 책임도 숨진 최경위에게 사실상 다 몰아버리는 분위기입니다. 박경정은 청와대에서 경찰로 옮겼을 뿐 외부 유출에 관여하지 않았고 청와대 회유 의혹이 불거진 한경위도 복사만 했다는 겁니다. 유출 동기부터가 석연치 않습니다. 김현주 PD가 보도합니다. 지난 13일 청와대 문건 유출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은 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최모 경위의 발인이 오늘 있었습니다. 서울 강동구 명일동 성당에서 오전 8시 25분쯤부터 시작된 장례미사는 250여 명의 신도들이 참석한 가운데 1시간가량 진행됐습니다. 앞서 장례식이 끝나고 추가 폭로가 있을 것이라는 유가족의 입장이 보도되기도 했지만 어제 최경희의 형이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다고 못 박은 것처럼 추가 폭로는 없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검찰은 청와대 문건 유출 사건을 정리하는 수순에 들어갔습니다. 먼저 유출된 문건의 내용은 거짓으로 잠정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른바 십상시 정기회동은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또 문건 유출은 지난 2월 박관천 경정이 청와대에서 서울경찰청 정보 1분실로 들고 나왔고 한모 경위가 이 문건을 복사한 뒤 숨진 최경희가 이를 언론사, 기업 등에 전달하는 식으로 이뤄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박경정이 외부 유포에 직접 관여하진 않았다며 청와대 재직 당시 작성한 문건을 무단으로 유출한 것만 문제 삼아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청와대가 특별감찰을 통해 문건 유출에 관여했을 것이라고 지목한 조응천 전 공직기강 비서관의 7인회도 실체가 없다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습니다. 박지만 씨의 검찰 조사로 관심이 쏠렸던 박지만 미행 의혹도 박지만 씨가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보도돼 온 미행자의 자술서가 없는 것으로 정리되면서 단순 의혹으로 치부됐습니다. 거대한 양대 비선 그룹들이 충돌해 한쪽이 타격을 입을 것처럼 구도가 형성됐던 사건은 어느 쪽도 거의 다치지 않는 선에서 마무리되는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의문들이 남아 있습니다. 특히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한경위를 회유했다는 주장과 관련해 의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어제 JTBC는 한경위와의 인터뷰를 통해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그를 자백하면 기소하지 않겠다며 회유했다고 보도했지만 한경위의 변호인은 본인을 통해 확인했다며 이를 즉각 부인해 진실 공방이 됐습니다. 정작 당사자인 한경위는 입을 열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 최경위의 장례식에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또 한경위와 숨진 최경위가 문서 유출을 주도했다는 쪽으로 검찰 결론이 기울고 있다는 것도 의심스럽습니다. 우선 동기가 석연치 않은 데다 가장 중한 책임을 숨진 최경위에게 몰고 박경정과 한경위는 낮은 수준의 혐의만 지운 것에서 뭔가 조율된 듯한 의심을 갖게 됩니다. 야당에서는 검찰이 권력 감투와 국정 개입이라는 본질을 비껴갔다며 다른 방식의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국정농단 사안이나 유출에 관한 사안에 대해서 검찰의 수사 결론은 사실 짐작하던 대로 별게 없을 겁니다. 이제는 특검이나 국정조사나 아니면 두 개 다를 결합해서 하는 것 외에는 이 국민적 의혹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국민TV 뉴스 김현주입니다. 근로계약서를 84번이나 작성한 노동자가 있습니다. 23살인 청년으로 그는 단 한 곳에서 84번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그가 일한 기간은 84일, 그러니까 매일 한 번씩 작성했습니다. 게다가 갑자기 나오지 말라는 통보까지 받았습니다. 그가 일한 곳은 서울 도심에 있는 롯데호텔입니다. 김지혜 PD가 84번의 근로계약서 주인공 김영 씨를 만났습니다. 지난해 말부터 올해 3월까지 약 3개월여 동안 롯데호텔 뷔페에서 음식 채우는 일 등 주방보조로 일했던 김영 씨. 그는 지난 3월 29일 호텔 측으로부터 당장 다음 날부터 나오지 말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3개월 넘게 매일 열심히 일하던 어느 날 갑자기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당장 내일부터 네가 있는 그 업무에 남자보다 여자 알바생이 더 적합하다라는 윗분들의 지시가 있었다. 저는 그렇게 하루아침에 호텔에서 잘렸습니다. 김 씨가 해고 통보를 받은 날은 휴일 근무 수당과 관련한 내용을 알아보기 위해 회사에 취업 규칙을 보여달라는 요청을 한 지 사흘 뒤였습니다. 그는 수당에 대한 문제 제기 때문에 부당 해고를 당했다고 주장했지만 회사 측은 해고가 아닌 계약 만료라며 법적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김 씨가 롯데호텔 측과 맺은 근로계약서입니다. 3개월여 동안 작성된 근로계약서는 무려 84장. 그가 일했던 날짜 수와 똑같습니다. 이제 주방보조 그 유니폼으로 갈아입고 사무실 올라와서 이제 근로계약서 2장을 쓰죠. 제 거랑 이제 회사 거. 그런 다음에 이제 업장으로 올라가서 업무를 시작해요. 계약서에는 계약 기간이 하루라는 내용이 명시돼 있었지만 그는 당장 내일도 일을 할 수 있을지는 걱정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일주일 단위로 짜인 업무 스케줄을 적어도 일주일 전, 빠르면 2주일 전에 전달받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나는 일용직 알바니까 그냥 그날 계약이 만료하면 내일은 일은 없는지 출근할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하는 건가 라는 생각이 당연히 전혀 들지 않았습니다. 임금도 일주일마다 지급되었고 근무 스케줄 역시 일주일마다 나왔습니다. 김 씨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했고 중앙노동위원회는 그의 주장을 받아들여 부당해고가 맞다고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롯데호텔 측은 여전히 묵묵부답이고 오히려 중노위의 결정 후 결정문이 송달되기 전까지 그를 회유하려 했다고 김 씨는 전했습니다. 김 씨가 해고를 당한 뒤 가입한 청년 유니온 등 노동시민단체들은 오늘 오전 롯데호텔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씨를 다시 고용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김 씨의 사건을 대리한 노무사는 이 자리에서 중노위의 결정은 사실상 상용이면서 일용직 계약으로 위장한 부당노동 행위에 경종을 울린 것이라고 그 의미를 짚었습니다. 이러한 중노위의 결정은 근로자의 지위를 강력하게 보장해주는 무기계약 전환 법리를 일용 근로자에게 적용했다는 점에서 법적으로 큰 의미가 있다 할 것이며 또 고용 유연화라는 명목하에 상용 근로자를 일용 근로자로 둔갑시켜 청년 노동을 약탈해온 기업들의 횡포에 경종을 울렸다는 점에서 사회적으로도 큰 의미가 있는 결정이라 하겠습니다. 하지만 신속한 피해자 구제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 노동위원회의 구제 신청 제도가 이번에도 무력화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롯데호텔은 의견문을 전달하기 위해 호텔을 찾은 김 씨를 보안 직원들을 동원해 막았고 정식 소송 제기 여부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국민TV 뉴스
김지혜입니다. 조현아 파문, 이른바 땅콩 회항 사건은 특정인의 실수나 특이 사례로만 치부할 수 없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재벌 2세를 넘어 재벌 3세로 부의 세습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재벌가 자녀들의 추문과 범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노력과 능력이 아니라 핏줄로 모든 것이 결정되고 이를 당연한 듯 용인하는 후진적인 제도와 문화가 시대착오적인 갑질의 근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쉽게 잊고 또 잊으면 처벌도 유야무야 되고 말았던 재벌 3세 관련 범죄 사례들을 정리했습니다. 강신혜 PD입니다. 지난 12일 딸 교육을 잘못 시켰다며 고개를 숙인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에게는 외아들이 있습니다. 2005년 난폭 운전을 하다가 시비가 일어났고 결국 폭행으로 입건됐던 재벌 3세 조원태 대한항공 부사장입니다. 당시 29살로 대한항공 경영전략본부 차장이었던 조원태 부사장은 유학 준비로 바쁘다는 핑계로 뒤로 빠졌고 대한항공 총무부와 홍보실 직원들이 일처리를 맡았습니다. 2012년 조양호 조원태 부자는 자신들이 이사로 있는 인하학원 이사회에 참석하기 위해 인하대를 찾았습니다. 이사회 장소 앞에서 인하대 운영과 관련해 시위를 벌이던 시민단체가 항의하자 조원태 부사장은 시민단체를 향해 욕을 했고 조양호 회장 역시 자신이 학교 주인이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2007년에 발생한 하나그룹 총수 일가의 보복 폭행 사건도 재벌 3세가 발단이었습니다. 김승현 하나그룹 회장은 그의 둘째 아들이 술집에서 종업원과 싸움을 벌이다 상처를 입자 폭력배들과 함께 종업원을 산으로 끌고 가 직접 폭행했습니다. 김 회장은 이 일로 구속되기도 했지만 넉 달 뒤 집행유예로 풀려났습니다. 올해 29살인 둘째 아들 김동원 씨는 지난 5월에 입사해 현재 하나그룹 온라인 사업을 총괄하는 디지털 팀장 자리에 있습니다. 사회를 공분에 빠뜨린 맥값 폭행 사건도 있었습니다. 장본인은 SK그룹 최태원 회장의 사촌동생 최철원 씨입니다. 2010년 사건 당시 마이트앤 메인이라는 물류회사 대표였던 최철원 씨는 회사에 항의하던 트럭 운전사를 엎드리게 한 뒤 한 대에 100만 원씩이라고 말하며 야구 방망이로 휘둘렀고 맥값으로 2천만 원을 건넸습니다. 역시 넉 달 만에 집행유예로 풀려났습니다. 재벌 일가 자제들은 정상적인 입사와 승진 절차를 밟지 않습니다. 국내 주요 그룹의 재벌 3세들은 보통 20대 중후반에 입사해 보통 30대 초반이면 임원을 맡았습니다. 입사해서 임원에 오르기까지 평균 3년입니다. 임원이 못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임원이 되는 바늘구멍을 통과한 경우에도 입사 이후 22년이 걸린다는 사실에 비춰볼 때 재벌의 세습체계는 지나친 위화감을 조성하고 그 자체로도 비상식적입니다. 이렇게 비상식적인 재벌 세습체계가 당연시되는 풍조가 재벌가 자제들의 갑질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국민TV 뉴스 강신혜입니다. 새누리당이 세월호 참사 특별진상조사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한 인사들에 대한 반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부적격 인사들이 포함됐다는 언론과 시민사회단체들 지적에 이어서 오늘은 유가족들이 기자회견을 통해 새누리당의 추천 이유를 밝히라고 요구했습니다. 유가족들은 이들이 진상조사를 하게 될지 방해를 하게 될지 의문이라면서도 만나서 대화를 해볼 의향은 있다고 말했습니다. 잠시 들어보시겠습니다. 실종자 생존자 가족대책위원회에서 새누리당은 위 5인을 조사위원으로 선정한 이유를 밝히십시오. 조대한 씨, 고영주 씨, 석동현 씨, 차기환 씨, 황전원 씨 등은 자신들의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행한 언행에 대해 명확히 해명하십시오. 끝까지 지금 위원들께서 고집하면은 그거에 대한 대응은 어떻게 돼요? 진상조사위, 특별조사위 구성이 자꾸 미뤄지는 것은 누구한테 좋을 거냐. 새누리당에서 계속 강행해서 5분을 한다고 그러면 어떻게 사실 방법은 없어요. 그분들이 정말로 진상조사를 하는데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자꾸 감시하고 또 자꾸 지적하고 또 대화도 하고 해야 되겠죠, 결국에는. 그런데 그분들이 하셨던 기존의 어떤 언행 같은 걸 봤을 때는
정말 이게 진상조사를 하기 위해서 오신 분들인지 아니면 이 과정을 뭐 어떻게 방해하기 위해서 오신 분들인지 참 그런 부분이 있어서 답답한 거죠. 어떻게 보면 그 5분 직접 만나보시는 건 어떠세요? 뭐 만나는 거는 뭐 충분히 의사는 있는데요. 만일 본인들이 그동안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서 했던 언행들이 잘못된 것을 인정을 하고 정말 제대로 국민들의 어떤 열망을 받아서 제대로 진상규명을 하겠다는 어떤 계획과 포부 뭐 이런 것들을 충분히 밝힌다고 그러면 저희를 또 같이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런 거 없이 기존의 모습 그대로 한다고 그러면 이건 아마 상당한 마찰이 예상이 될 거고. 어제 아침 박근혜 대통령이 종북카드를 꺼내들자 새누리당 의원들이 이를 지침으로 받드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전 회의에서도 또 별도의 기자회견을 통해서도 새누리당 의원들은 박지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방북을 문제 삼았습니다. 또 국회 긴급 현안 질문에서는 질의에 나선 의원이 어제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과 거의 같은 발언을 외우듯이 반복하기도 했습니다. 직접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굳이 12월에 국회를 여는 이유도. 그리고 박지원 의원 자체가 계속적인 풍설로 여러 가지 의혹을 확대 재생산하면서 지금 사회적인 불안 조성에 앞장서고 있는 분 아닙니까? 그리고 그동안 여러 가지 발언한 것들이 굉장히 문제가 있어서 현재 사법 처리 수순도 밟고 있는 분이 그 북에 가서 꽃을 전달한다고 가는 것 자체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봅니다. 신은미 황선 콘서트를 김대중 도서관에서 여는 것과 같이 열려고 했던 것과 같이 김대중 평화센터 대표로 박지원 의원을 방북 단장으로 보낸 것도 굉장히 부적절한 것입니다. 몇 번의 북한 방문, 이거 경험 있는 걸 가지고 북한 주민들의 처참한 그 생활상이나 인권 침해된 눈을 감아버리고 자신만의 이거 편향된 시각을 가지고 말이죠. 몇 번의 북한 방문 경험이 있는 일부 인사들이 북한 주민들의 처참한 생활상이나 인권 침해 등에 대해서는 눈을 감고 자신들의 일부 편향된 경험을 북한의 실상인 양 최근에 소위 종북 콘서트를 둘러싼 사회적 갈등이 우려스러운 수준에 달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일부 편향된 경험을 북한의 실상인 양 왜곡 과장하면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종북 콘서트로 떠들썩합니다. 북한이 지상 낙원이라고 하는 종북녀들이 전국을 돌면서 민심을 어지럽히고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는 정당에까지 손을 뻗치는 것이 우리나라 제1야당의 현 주소입니다. 왜 제1야당이야? 오로지 국정 흔들기 거기에만 혈안이 되어 있는 새정치연합은 통진당 앞에만 서면 한없이 약해집니다. 이러니까 종북 숙주 소리를 듣고 있는 겁니다. 이러니까 종북 숙주 소리를 듣고 있는 겁니다. 오히려 전부 익산에서 그 사람들한테 사제 폭발물을 던진 고3짜리 학생을 구속했어요. 종북주의자들에 대해서는 한없이 관대하고 이를 보다 못한 청년에 대해서는 일사천리로 법 집행하는 게 이게 도대체 정상입니까? 이제라도 신은미, 황선, 이 종북녀들 구속 수사하세요.
하더라도 신은미, 황선, 이종국녀를 구속 수사하세요. 새정치연합이 싸워야 할 상대는 정윤회가 아니고 바로 그 사람들입니다. 번지수를 잘못 찾은 거예요. 총리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새정치연합이 싸워야 할 상대는 정윤회가 아니고 바로 그 사람들입니다. 번지수를 잘못 찾은 거예요. 총리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박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 하락세가 연일 보도되고 있는 가운데 박 대통령의 싱크탱크였던 곳에서도 정부의 부정적인 평가가 나왔습니다. 이른바 2040 세대 80% 이상이 현 정부에서의 국정개혁은 지금도 또 앞으로도 어려울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이 조사 결과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지민 PD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대선 때 싱크탱크였죠. 국가미래연구원. 예. 조사 결과 보죠. 네, 국가미래연구원이 오늘 박근혜 정부의 국정개혁과 관련된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2040 세대의 여론을 수렴해서 향후 정책 수립에 대한 자료를 제공하겠다는 목표로 진행됐는데요. 조사 결과 과반의 응답자가 국정개혁의 성과나 전망에 모두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아무래도 젊은 층이니까 20대에서 40대까지 아무래도 좀 부정적인 평가가 많긴 했을 텐데 수치가 어느 정도로 나왔습니까? 네, 화면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우선 정부의 국정개혁이 잘 추진되고 있는지 물었더니 전혀 또는 그렇지 않다고 답한 경우가 무려 80%가 넘었습니다. 83.8%가 부정적인 응답을 했고요. 반면에 잘 추진되고 있다는 의견은 16%에 그쳤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국정개혁 성과 앞으로 어떻게 될지 예상을 물었더니 전혀 또는 별로 기대하지 않는 편이다라고 말한 경우가 83.6%, 반면에 기대하는 편이라고 한 경우는 이 역시 16%대에 그쳤습니다. 그리고 여론조사 결과 하나 더 보시겠습니다. 국정개혁을 위해서 앞으로 우선돼야 할 것은 무엇인지 여론조사를 실시했는데요. 이에 대해서 정치 또는 정치인의 혁신과 부정부패 척결, 그리고 관피아 척결처럼 우리나라 정치의 고질적인 문제들을 척결해야 한다는 응답이 과반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뒤를 이어서 국가혁신을 위한 시스템을 바꿔야 한다는 것이 8.9%였습니다. 네. 자, 오늘 야당에서 그 세월호 진상조사 특별 진상조사위원회 추천위원들 발표됐습니다. 누구죠? 네, 어제 여당 추천위원 발표에 이어서 오늘은 야당 추천 특위위원들이 발표됐습니다. 민주연합 의원과 세월호 참사 유가족 등으로 구성된 5인 협의체는 오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위원 명단을 공개했는데요. 어떤 인사들이 선정됐는지는 화면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상임위원으로 선정된 인사부터 보시면 대구지검 그리고 광주지검 검사를 역임하고 지난 2012년에는 MB 내곡동 사저 특검의 특별수사관을 맡았던 권영빈 변호사가 선정됐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4명의 위원들을 보시겠습니다. 네, 우선 현재 민주화를 위한 교수협의회 공동의장을 맡고 있는 김서중 성공회대 교수, 그리고 전 민변 사무차장인 김진 변호사, 또 역시 민변 출신인 최일숙 변호사가 선정됐고요. 또 참여정부 시절 국가안전보장회의 사무처장을 맡았던 유희인 전 사무처장까지 4명이 비상임위원으로 선정됐습니다. 네, 그 민변 변호사들이 좀 두드러지는 모양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반면에 어제 발표된 여당 추천위원 중 한 명인 고영주 변호사는 대표적인 공안통이죠. 네, 그래서 이 점을 두고 일각에서는 세월호 특위 내부에서 공안통 출신 그리고 민변 출신 간의 격돌이 일어날 수 있다는 추측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비상임위원 중에서 류희인 전 NSC 사무처장, 예. 이 사람은 참여정부 때 인물 아닙니까? 네, 류 전 처장은 참여정부 당시에 청와대 위기관리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평가받는 인물입니다. 어제 여당 추천위원 중에서 조대환 변호사를 두고 정부 여당에 편향된 인사라는 지적이 있었는데요. 오늘 야당이 발표한 위원 중에는 참여정부 출신 인사가 포함된 겁니다. 이에 대한 야당 측 설명을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지금 이제 국민 공대위나 유족분들이 반대하는 것은 세월호 문제에 대한 어떤 인식, 거기에 대해서 해왔던 것 이런 것을 문제 삼는 거지. 더구나 유엔 씨 같은 경우에는 그 직업 군인을 오래 했고, 또 그 관료로서 우리나라 그 안전에 관한 매뉴얼을 사실 집필했던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걸 참여정부에서 일을 했다 해서 반대한다는 거는 그렇게 말을 하는 사람이 오히려 훨씬 공격받지 않을까요? 글쎄요. 자, 이제 대법원장 추천 몫의 위원들만 남아 있습니다. 언제 발표됩니까? 네, 아직 발표 날짜가 구체적으로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현재 17명의 추천위원 자리 중에서 유가족과 여야, 대한변협까지 총 15명이 결정되면서 대법원 몫에 2명만 남았고요. 세월호 특위는 세월호 특별법에 따라서 내년 1월 1일에 출범될 예정입니다. 네. 자, 다른 사안을 하나 보죠. 최경위 유서. 여기 이제 조선일보 기자에 관한 언급이 있습니다. 물론 세계일보 기자 언급도 있었고, 이것 때문에 조선일보와 다른 언론 사이에 논란이 있습니다. 네, 고인의 유서에 세계일보 그리고 조선일보의 기자가 실명으로 언급됐는데요. 이 중에 조선일보 기자를 언급한 부분을 둘러싸고 조선일보와 타 언론사 간의 공방이 있었습니다. 처음 논란이 촉발된 계기는 채널A의 단독 보도였습니다. 채널A는 지난 14일 이번 사건을 취재한 조선일보 기자의 실명을 거론하면서 조선일보에 배신감을 느낀다는 내용을 적었다고 보도했습니다. 네, 조선일보가 바로 그날 반박을 했죠. 네, 그렇습니다. 이날 오후 조선일보는 입장 자료를 배포했습니다. 최경위가 조선일보 기자의 실명을 거론하면서 조선일보에 대해서 배신감을 느낀다는 내용은 본지가 파악한 유서와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라는 겁니다. 또 조선일보는 유서에도 없는 단어와 내용을 짜깁기에 보도하는 건 고인의 유서를 왜곡하고 조선일보의 명예를 훼손하는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이 조선일보 해명은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네, 고인이 남긴 실제 유서를 직접 보시면서 판단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상단에 있는 것이 고인의 유서 원본이고요. 유서에 있는 내용을 보기 쉽게 텍스트로 정리했습니다. 조선일보 김모 기자, 김모 기자는 제가 좋아했던 기자인데 조선에서 저를 문건 유출의 주범으로 몰고 가서 너무 힘들게 되었습니다. 라고 써놨습니다. 네, 이게 그 해당 기자가 힘들게 한 것인지 아닌지 이게 이제 논점이 거기에 있겠군요. 실명이 언급된 기자가 문건 유출의 주범으로 최경위를 지목하는 그런 기사를 썼습니까? 네, 확인 결과 최경위의 혐의를 강조한 기사 중에서 해당 기자의 이름으로 보도된 것은 없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 해당된 날짜의 보도들을 잠깐 볼까요? 네, 처음 이 최경위의 혐의가 전해졌던 지난 4일의 보도들을 보겠습니다. 네, 우선 지난 4일 다른 타 일간지들이 보도한 그 헤드라인인데요. 네, 검찰이 청와대가 문건 유출자를 지목한 박경정을 수사하고 있다는 내용들이 줄을 이루고 있습니다. 네, 반면에 다음에 이어서 조선일보의 4일 보도를 보겠습니다. 헤드라인에서부터 최한경위가 언급돼 있고요. 검찰이 박경정이 가지고 나온 문건을 최경위 등이 외부에 유출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는 점을 명시했습니다. 또 이 과정에서 최경위와 박경정 등이 문건을 유출했을 거라는 점도 언급돼 있고요. 또 지난 10일 보도를 보시면 이때는 한경위의 증언을 토대로 최경위의 혐의를 구체적으로 언급했습니다. 박경정이 문건을 들고 나왔고 내가 문건을 복사했으며 최경위가 문건을 다시 복사해서 언론사에 전달했다. 그러니까 문건을 유출한 것은 최경위라는 취지의 한경위의 증언입니다. 네, 또 이어서 다음 보도 하나 더 보시겠습니다. 네, 최모 한모경위가 문건을 복사했고 이를 주변 사람들과 돌려받다고 한다. 네, 보다 단정적인 검찰의 전언을 실었고요. 또 검찰이 최한경위에 대해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 최경위가 사망한 바로 다음 날에는 어땠습니까? 네, 다른 일간지와 마찬가지로 최경위의 유서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그런데 눈에 띄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네, 직접 보시겠습니다. 네, 일부 언론 보도 때문에 힘든 지경이 됐다 혹은 너무 힘들게 됐다라고 썼는데요. 앞서 보셨다시피 최경위의 유서에는 조선일보 보도로 인해서 힘들었다라고 써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살을 지칭한 부분을 일부 언론이라고 설명한 겁니다. 네. 자, 제1롯데월드에서 또다시 사고가 있었죠.
네, 오늘 오후 1시쯤 제2롯데월드 8층 공연장에서 작업 중이었던 인부가 추락사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약 8m 높이의 가설물에서 작업을 진행하던 노동자는 추락한 뒤에 인근 아산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사망했습니다. 서울시는 오늘 사고가 발생한 콘서트홀을 비롯해서 누수가 발생한 아쿠아리움, 떨림 현상이 반복되고 있는 영화관까지 총 3곳에 대해서 영업정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네, 그러면 이 3곳을 제외한 곳은 영업을 정상적으로 하고 있다는 얘기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나머지 곳에 대해서는 영업정지가 내려진 바가 없고요. 또 오늘 영업정지 명령이 내려진 3곳 역시 정밀 안전진단과 보수공사가 끝나면 운영을 재개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요. 이게 사고들이 잦으니까 안전에 대한 우려가 갈수록 커지는데 오늘 일어난 인명피해, 이런 사건 사고가 오늘이 처음은 아니었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해 6월 첫 사망사고를 시작으로 약 1년간 수많은 안전사고들이 발생해 왔습니다. 지금까지 제2롯데월드몰에서 발생한 사고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가장 위가 최근에 일어난 사고고요. 가장 아래부터 보시겠습니다. 지난해 6월 외벽 구조물이 붕괴하면서 인부가 사망하는 일이 있었고, 그리고 화재 사고, 그리고 냉각수 배관 기압 사고 등 사망 사고를 비롯한 사고들이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지난 10월 임시 개장을 했을 때도 사고가 있었습니다. 쇼핑몰 인테리어 부착물이 추락하면서 직원이 부상하는 일이 있었고요. 그리고 실내 천장 구조물이 균열하는 일이 있었고, 또 얼마 전에 보도해드렸듯이 아쿠아리움의 누수, 영화관의 진동 발생 등 약 1년간 수많은 사건 사고들이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지난주에는 그 제1롯데월드 인근 지하 주차장, 공영 주차장에서 누수가 있지 않았습니까? 이것도 제1롯데월드랑 관련이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된 건가요? 네, 정부합동점검단은 지난 11일에 발견된 잠실역 지하 공영 주차장의 누수가 제2롯데월드의 건설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제2롯데 주차장 출구와 기존의 공영 주차장 출구를 연결하는 공사가 문제였습니다. 연결 공사 과정에서 배수로를 막아버렸기 때문인데요. 물길이 막히면서 고인 물이 주차장 벽면에 틈새로 새어나온 겁니다. 지난달에도 이런 일이 있었죠? 네, 지난달 6일에도 이 같은 현상이 발견됐고 또 롯데건설 측이 보수공사까지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한 달여 만에 같은 문제가 반복되면서 롯데건설에 대한 부실 대응 논란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예. 자,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어느 고준한데 어느 고적한데 있은데 이승 아니고 세상 아닐 리 없습니다. 어려워도 함께하면서 현실을 이야기하고 바꾸어가야 하겠지요. 마음은 늘 고요하게. 십상시 파문이 터지고 검찰이 수사에 나섰을 때 두 비선 그룹 가운데 한쪽은 타격을 입는 구도로 보였습니다. 정윤혜 씨가 박관천 경정으로부터 위에서 시키는 대로 했다는 말을 직접 들었다고 주장하고 청와대가 이른바 조응천 7인회를 범인으로 지목했을 때만 해도 타깃은 조응천급이나 그 이상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한경위에 대한 청와대 회유가 사실이라면 그 또한 방향이 들어맞습니다. 하지만 이 방향은 조응천 전 비서관과 가까운 박지만 씨가 직접 나서고 회유 실패설이 나오고 또 언론의 의혹 제기도 지속되면서 실현되기 어려운 상황을 맞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다 최경희가 자살을 하면서 새로운 길이 열렸습니다. 대타협입니다. 박지만 씨는 자신이 미행당한 증거를 쥐고 있다는 기존 보도를 스스로 부인했고 청와대는 조응천 7인회를 오해였던 것으로 털어냈습니다. 박관천 경정과 한경위가 지게 된 책임은 구속에 이르기 어려운 낮은 수위로 정리됐고 가장 무거운 유출 책임은 숨진 최경위에게 몰아뒀습니다. 이런 지경인데 언론은 청와대도 조응천도 또 박관천도 전부 속았다는
희한한 기사를 내놨습니다. 청와대에 반년 전에 보고된 유출 경위서의 허위 내용 때문에 전부 속았다는 겁니다. 청와대는 허위라는 점은 알았지만 조응천 등이 허위 작성을 공모했다고 봤다는 겁니다. 청와대가 반년 동안 헛다리를 짚고 심지어 허위 작성자를 그냥 내버려 뒀다니 배꼽이 빠질 일입니다. 당시의 허위 작성자도 최경위로 몰아갈 태세입니다. 전부 속았다기보다 전부 속이고 싶은 게 아니겠습니까? 뉴스K 마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TV 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TV 건축을 보고 예쁘다고 하는 것은 그 건축을 잘못 이해하는 겁니다. 공간만 넘겨주신 게 아니라 빚을 30억을 넘겨주셨습니다. 어차피 사람은 건축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어요. 안녕하세요. 지난 9월 서울시 초대 총괄 건축가 자리에 임명되셨습니다. 서울시 총괄 건축가 어떤 일을 하는 겁니까? 이미 이 제도는 서구 도시에서는 굉장히 많이 오래부터 정착이 된 제도인데 한국에서는 처음으로 도입된 제도입니다. 서울이라고 하는 도시가 1000만 인구가 넘는 대도시니까 건축이나 도시 환경에 관한 프로젝트가 대단히 많은데 이것을 통괄하는 사람이 시장일 수밖에 없죠. 근데 시장은 건축에 대해서는 전문이 아니다 보니까 시장을 대리해서 이것에 관한 일관된 견해를 갖다 유지할 수 있도록 조언을 해주는 자리가 총괄 건축가 자리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현재 어떤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으세요? 예컨대 서울 성곽을 이제 유네스코 등재를 앞두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비하는 일부터 그러니까 서울 성곽을 전체의 길이 끊어진 게 많은데 이걸 잇는다고 하는 것은 서울의 구도심을 다시 회복시킨다고 하는 의미고 세운상가 같은 것은 굉장히 큰 건물이거든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제대로 우리의 일상에 순화시켜서 받아들이지 못하고 오로지 부동산 개발의 상태로만 머물러 있기 때문에 도시시설로서 바꾸면은 예컨대 종묘에서 남산까지 세운상가의 데크를 통해서 보도가 형성되면은 보도 위에 나무도 심고 문화시설도 두고 하면은 서울의 종단을 갖다가 이게 연결시키는 굉장히 중요한 생태 축이 되기도 하고 문화의 축이 되기도 하고 우리의 도보 생활의 축이 되기도 하거든요. 이런 이유로 전체의 공간을 잇는 작업부터 여러 가지 도시의 재생에 관한 일들도 더불어 하고 있습니다. 서울이라는 도시의 고유한 특징이 있다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세계
천만 인구가 되는 도시가 한 25군데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 그 중에서 서울이 거의 유일하게 산이 있는 도시입니다. 평지에서는 도시들은 평지 도시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서 인공 구조물이 이제 우뚝 설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서울은 워낙이 산수가 이제 랜드마크였기 때문에 건축이 랜드마크일 필요는 없었습니다. 이 상태를 지난 시대에 무분별하게 서양 도시를 흉내내느라고 이게 랜드마크를 세우는 작업에 많이 몰두를 해가지고 지금 기존에 있는 자연 환경과 부조화하는 바람에 서울의 풍경이 이게 꼴 보기가 좀 좋지 않게 흐른 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산은 있기 때문에 산이 있는 한 서울은 다시 원 풍경을 회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서울에 관한 큰 비전을 갖다 우리가 공유를 하고 그 비전을 향해서 서울의 원 풍경을 회복하는 작업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무분별한 랜드마크라고 하셨는데요. 어떤 예들이 있을까요? 제일 심각한 문제는 아파트 단지들입니다. 아파트 단지는 그게 몇십 세대가 되든지 몇백 세대, 몇천 세대가 되든지 아파트 단지만 들어서면 담장이 쳐져요. 담장이 쳐진 다음에는 도시의 도로가 오다가 아파트 단지만 만나면 통과를 못해요. 휘어져 갈 뿐이라서 아파트 단지는 담장이 쳐지고 몇 개의 게이트에 의해서 출입만 가능한 섬이 됩니다. 이 도시에 이런 섬적 존재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개가 있죠. 그러니까 도시의 군도처럼 이렇게 서 있어요. 결코 서울의 일부가 되지 못한 겁니다. 그 안에서 이제 이 아파트도 있고 상점도 있고 학교도 있고 자치 기구도 있어서 그 안에서 자기들만의 세계를 꾸미려고 한 게 아파트예요. 이런 류의 아파트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다른 나라 아파트는 그렇지 않거든요. 도시 가로변에 이제 짓고 도시와 굉장히 소통이 항상 되는 게 이 서구의 고층 주거인데 우리나라만 단지라고 하는 문제가 생겨서 그래요. 개인적으로 애착이 가시는 서울의 동네는 어디입니까? 오래된 골목길들이 있는 동네이죠. 굉장히 애착이 가죠. 그리고 주로 달동네는 가진 게 굉장히 적죠. 돈이 없으니까. 그래서 많은 부분을 나누면서 살아야 되고요. 나누면서 사는 게 그 모습이 굉장히 아름답다고 하는 겁니다. 그건 우리가 행복한 게 돈이 많아서 행복한 건 아니잖아요. 그냥 돈이 없더라도 모여 사는 삶의 아름다움이 항상 그게 풍부한 아름다운 거죠. 그 삶이 예컨대 잘 사는 사람이 동네인 저 평창동이나 성북동 가보세요. 그게 모여 사는가? 전부 다 붙어 살 뿐이에요. 그 사람들은 모여 살지 않아요. CCTV로 감시하고 높은 담장에다가 그건 동네가 아니에요. 달동네는 동네예요. 서로 이제 가진 게 작으니까 많은 부분을 갖다가 서로 나누면서 살아요. 여러 가지가 상황 인프라도 부족해도 그런 동네가 동네죠. 그러니까 개발할 때 그렇게 모여 사는 삶의 아름다움이 유지되도록 개발하면 좋은데 그걸 깡그리 허물고 그냥 이 부동산으로 개발하니까 그거는 건축이 아니라 범죄적 행위라고까지 비난하는 거죠. 북촌이나 서촌 같은 곳은 관광객이 많이 찾고 있는 반면에 오히려 살고 있던 주민들은 많이 떠나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세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건 문제입니다. 이제 세계적으로도 그런 유의 순환이 이루어지고도 있어요. 옛날에 낙후된 곳을 새롭게 이제 변환시키면서 명소가 되면서 땅값이 오르게 되니까 주민들은 결국 떠나가고 그게 상업화되고 자본화 되어서 결국 그게 또 그 지역이 낙후되는 이런 이 순환 구조가 바람직하지가 않거든요. 낙후된 마을을 재생시키는 게 좋은데 그것을 자본에 예속화시키면 안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부동산 가격이 땅값이 오르게 방치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는 공공의 개입이 필요한 거죠. 공공의 개입에서 그
원주민이 떠나지 않게끔 장치를 만들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장치들이 구체적으로 기본적으로 땅값이 오르면 안 되는 거니까 예를 들어서 땅값이 오르면 오른 만큼 다 근데 세금으로 다 가져가면 누가 땅값을 올리겠어요? 뭐 그 상태 그대로 있겠죠. 그런 이유의 여러 가지 뭐 조세를 통해서라든지 아니면 매매의 규제에 관한 거라든지 이런 이유의 장치는 얼마든지 공공에서 이제 할 수가 있죠. 그러면 건축을 소유물로 생각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축을 소유한다고 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건축은 소유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사용할 수 있는 것밖에 아니거든요. 뭐 자기 개인이 돈을 갖다 내서 집을 짓더라도 그것은 그 사람은 사용권만 얻을 따름이지 소유권은 그 사람에 있지 않고요. 사회와 시민에게 있다고 이제 보는 게 이제 옳습니다. 건축은 문화지 개인의 소유물이 될 수가 없다고 하는 거고요. 누구든지 향유해야 되는, 누구는 공유해야 되는 그런 어떤 우리의 바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건축을 가지고 자기 위신, 자기의 지위를 과시하기 위한 수단으로 삼는다고 하는 것은 그건 어떤 의미에서는 야만적 행위일 수밖에 없고 어느 누군가에 대해서는 폭력일 수밖에 없습니다. 건축은 소유하는 게 아니라고 하면 반발하는 사람이 많을 것 같습니다. 반발하고 싶어 하는 사람은 건축을 부동산이라고 이제 생각하는 사람이겠죠. 부동산이라고 하면 사고 파는 거 아닙니까? 자기 집을 사고 판다고 하는 것은 자기를 사고 파는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건축은 하이데커 말로는 건축은 우리 자신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갖다가 사고 파는 거랑 마찬가지니까 건축을 문화로 이해해야지 부동산 가치로 이해하게 되면 자기 삶을 비하시키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 시대가 지향해야 하는 도시 발전의 패러다임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집은 채워진 곳인데 집은 개인이 들어가서 사용하는 곳이니까 사실 도시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도시의 직접적인 관계는 집 밖의 공간, 길이나 광장이나 골목이나 이런 비어져 있는 곳이 우리의 삶의 도시에 굉장히 중요하게 관계하거든요. 선진 도시는 어떤 도시냐면 비어진 공간이 굉장히 잘 조직되어 있는 곳이고요. 미개한 도시는 이 비어진 공간이 수시로 끊어져 있는 겁니다. 어디 길을 가다가 갑자기 갈 수가 없어요. 어떤 공원에서 다른 공원을 가고 싶은데 가려고 그러니까 굉장히 불편해요. 집에 있다가 생각해 보니까 나 미술관을 가고 싶은데 미술관 갈 방법이 막연해요. 이런 유의 도시는 파편적 도시라고 하는 건데 그런 도시는 미개한 도시입니다. 따라서 도시의 중요한 것은 비움이 중요하지 채움이 중요하지 않다고 하는 겁니다. 잘 비워진 도시가 좋은 도시입니다.